이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보면 1,400원 선에서는 시장 개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금토일 때는 뭐 인플레이션과 그런 주변의 정황들은 100% 공감하는 건데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 선거 영향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 선거가 11월이잖아요. 11월 8일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네. 그때쯤은 주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야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좋으려면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바이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물가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하는 게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런 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월은 이제 연임했잖아요. 작년에 연임하기 위해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파월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양반이 제가 보기엔 추가로 연임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작심하고 내기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입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워낙 빨리 올리니까 우리는 뭐 속도 가면서 그 수준 쫓아가면 도망가고 쫓아가면 도망가고 하면서 이제 금리 역전이 이제 됐고요. 우리도 올리겠지만 또 미국하고 격차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도 10월 중순에 금통위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또 소위 뭐 50bp 빅스텝 가능성도 있고 한은의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빅스텝으로 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기준금리가 2.5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2번 했잖아요. 나왔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꼭 외화 유출이 일어나고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외화가 유출되고 있고 환율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재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만 뭐 여건은 뭐 그리 우리는 잡을 수 있지만 이게 또 미국 상황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각 나라의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와서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각 나라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가 2번째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은행은 정치로부터는 독립돼 있다.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달러 기축통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와 우리가 달리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런 거죠. 한국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약간 베이비 스텝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8%의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 우리는 한 그 당시만 해도 한 5%였으니까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는 가계부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이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내수가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게 환율이 1,100원 하던 게 지금 1,400원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을 수입하잖아요.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보면 1,400원 선에서는 시장 개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금토일 때는 이런 환율 또는 외화 유동성의 유출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고통스럽더라도 네. 50bp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통위원들도 상당히 뭐 이 FOMC 결정에 대해서 그죠 곤혹스러운 너무 빨리 간다라고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더 가진 않는다. 네, 꺾이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게 지금 이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7월 데이터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서 이쯤 잡힌 것 같은데 8월에 아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제 이건 물론 뭐 전쟁하고도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플레가 꺾이는 시점이 그러면 대충 언제쯤 될까요? 그리고 그 전까지 고공행진이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헤드라인은 꺾이겠죠. 유가도 내려오고 하니까 네. 뭐 헤드라인은 꺾일 텐데 코어가 이제 얼마나 꺾이느냐, 잡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10월 달 한 뭐 이번에 9월 15일 날 나왔는데 10월 달 뭐 한 13일인가 이때쯤 되면은. 네. 9월달 CPI가 나오겠죠. 그 모양을 보면서 또 시장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할 텐데, 그냥 뭐, 제가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내년 초쯤 들어가면 꺾이는 건 꺾일 것 같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계속, 어제도 파월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의 그 금리 수준은 약간 경제 억압적인 수준으로 들어와 있다. 네. 뭐 그전에는 2.5%니까 그게 경제를 억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려서 3.25가 되고 시중금리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경제를 억압하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맨드, 수요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이펙트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올 초부터 인플레이션 숫자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뭐 베이스 이펙트 같은 걸 감안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코어 CPI의 큰 부분이 렌트라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부분. 네. 근데 임대료라고 하는 것도 올해부터 계속 높았으니까 내년쯤 되면 재계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또 지금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집값도 수요도 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월세는 안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잖아요. 집을 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집을 안 사고 매수를 늦추죠. 렌트를 하잖아요. 렌트.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는 격차가 있다. 격차가 있는 거죠. 내년쯤 되면은 그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아마 좀 뭐 이렇게 우리가 확연하게 물가가 꺾일 수 있는 모양들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FOMC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그림들을 그렸고요. 예, 그러면 이제 FOMC 이후에 주식 시장의 흐름들은 또 이제 당장 연말이잖아요. 연말 흐름 어떻게 갈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